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긴축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금통위가 연속으로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07년 이후 14년여 만입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이 유럽연합, EU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3년을 끌어온 빅딜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대우조선은 또다시 새 주인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국내 첫 인터넷 전문 은행인 K뱅크가 연내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기업 공개 작업에 나섰습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흥행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8일 시작한 택배 노조 CJ 대한통운 지부 파업이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배송 대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투자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연 1.25%는 코로나 발발 직전 수준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가 연 1.5%가 돼도 긴축적이지 않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국내 경제의 회복 흐름이 저해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그리고 또 금융 불균형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성이 여전히 큰 점 등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로 올렸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해 5달 만에 세 번째 인상입니다. 이처럼 한국은행이 연속해 금리를 올리는 건 소비자 물가가 석 달 연속 3%대를 기록한 데다 앞으로도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2%를 조금 웃도는 수준으로 아마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했는데 저희들이 불과 한 달 사이지만 봤던 것보다는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히 높고 그 범위도 상당히 넓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금년 연간 상승률도 지난해 수준을 웃돌 거다. 그럼 그게 2% 중후반이 되겠죠, 그죠? 저 그렇게 큰 폭으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예상보다 서둘러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주열 총재는 기준금리가 1.5%가 돼도 통화정책이 긴축적이지 않다며 앞으로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물가와 가계빚을 잡기 위해 14년여 만에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한국은행. 다만 지난해 11월과 달리 통화정책 방향문에 기준금리 인상 파급 효과라는 문구가 추가된 만큼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물가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 세종시 한창률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한 기자, 기준금리 인상은 됐지만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준금리가 1.25%까지 오르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최초 금리 인상이라 시장의 관심도는 높았지만 이미 지난해 말부터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이 있어서 그리 놀라진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주열 총재가 지난해 11월 금통위 기자회견 당시 올해 1분기 기준금리 인상을 배제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도 했고 금통위원들도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인상 기조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한은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의 우려 수준이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5%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목표라는 2%의 물가 안정 수치를 크게 상회했고 특히 연말의 상승률이 3% 후반대를 기록하며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주열 총재가 오늘 발언한 내용에도 이런 우려가 담겨 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1월 전망 경로를 상해 상당 기간 3%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예, 이주열 총재 얘기를 들어보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 같고 시장에서도 지금 몇 차례 더 인상할 걸로 보고 있죠. 네,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지고 있고 미 연준의 긴축 속도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은이 조사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값이 2.6%에 달하고
미 연준도 세네 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기준금리도 앞으로 한두 차례 정도 인상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만약 두 차례 더 인상을 하게 된다면 연말 기준금리는 1.75% 수준까지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우려가 가계 대출, 또 이자 부담, 또 그에 따른 소비 위축에 대한 걱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예금은행 가계대출이 1,744조 원인데 이 가운데 75% 가까이가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기준금리 인상만큼 대출금리가 올랐다고 한다면 연간 이자 부담 증가 규모는 9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1인당 연간 이자 부담 규모도 50만 원 가까이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다중채무자나 20, 30대 등 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 등 타격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소비 얘기를 더 해보자면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여파도 물론 걱정이 되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정부 방역 강화 조치가 또 연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3주간 현재 방역 조치 강화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인원 제한 규모만 2명만 더 늘려서 4인에서 6인으로 늘리고 시간 제한은 9시까지로 기존과 같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불가피한 결정이라고는 하는데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다시 한번 어려움을 감내하는 상황입니다. 방역 조치가 또 연장이 되면서 지난주에도 저희가 다뤄봤지만 추가 지원 필요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번에 320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으로 100만 원씩 방역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번에 임대료나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30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영업금지 제한 업종 등에 대한 손실 보상 금액도 1조 9천억 원 정도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해 나가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지금 지원 예산 규모가 상당해 보이는데 재원은 그동안 논의가 되었던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추가 지원 금액을 약 14조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편성해 나가겠다 이렇게 공식화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세수보다 약 10조 원 이상의 추가적인 초과 세수가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초과 세수는 결산 절차가 모두 완료돼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긴급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 주에 추경안을 편성해서 1월 말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일정까지 지금 밝히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한창률 기자와 사안 살펴봤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K뱅크가 기업 공개를 위해 상장 주관사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르면 연내 상장이 예상되는데 다만 업비트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고 또 최근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 시장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목됩니다. 문영민 기자입니다. 국내 1호 인터넷은행 K뱅크가 코스피 상장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K뱅크는 주요 증권사에 입찰 제안서를 보내고 다음 달 초 주관사단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K뱅크의 상장은 2023년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출범 이후 4년 만인 지난해 3분기 168억 원, 누적 84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하자 IPO 시계가 빨라졌습니다. 사전적으로 준비를 하기 위한 작업을 착수한 거거든요. 분기 흑자를 전환했고 3분기 때 연간으로 누적 흑자가 됐고 K뱅크는 2020년 6월 시장 점유율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계좌 발급을 제휴하면서 몸집이 빠르게 커졌습니다. K뱅크의 지난해 말 고객 수는 717만 명으로 1년 새 3배, 2년 새 6배 증가했습니다. 또 수신은 2020년 3조 7,500억 원에서 지난해 11조 3,200억 원으로 여신은 2조 9,900억 원에서 7조 900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성을 바탕으로 장외시장에서 K뱅크의 몸값은 8조 원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K뱅크가 업비트와의 제휴로 큰 폭의 성장을 이룬 반면 높은 업비트 의존도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체 12조 원의 수신 중에서 5조 원 정도가 업비트 관련된 수신으로 판단이 되고요. 업비트랑 독점 제휴를 했다라는 게
확실히 이 고객 모집 측면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한 걸로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그거는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죠. 너무 좀 그쪽에 의존도가 심하기 때문에. 만약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되면 자칫 K뱅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이와 더불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해지고 있다는 것도 K뱅크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아무래도 규제도 받을 거고, 그리고 뭐 대출, 여신, 뭐 수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한계가 있는 산업이다 보니까 비용단에서의 좀 가벼운 측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으로도 그게 충분히 증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주주사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라는 건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증권업계는 K뱅크의 높은 생산성과 KT, BC카드 등 주주사들과의 협업 등을 잘 활용한다면 시장 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택배 파업이 보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배송 수수료 인상에 대한 노사 간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상황이 길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뿐만 아니라 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택배 기사들도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총파업에 들어간 CJ 대한통운노조가 대규모 상경 투쟁에 나섭니다. 회사 측이 협상 시한인 17일까지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2천여 명의 조합원을 상경시켜 서울 곳곳에서 시위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CJ 대한통운에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1월 17일 13시까지 노동조합이 제안하는 공식적인 대화 자리에 나올 것들을. 이에 앞서 어제는 서울과 부산, 광주, 울산 등 9개 지역에서 차량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8일 시작한 파업이 18일째 이어지는 모습인데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 기업도 소비자도 부담입니다. 파업 참여 인원이 전체의 8%에 불과하다지만 기간이 길어지면서 배송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선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이 정상 업무를 진행하려는 비노조원들을 방해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조합원 비중이 높은 경기 성남이나 울산, 경남 창원 등 지역에서는 하루 평균 25만 건의 물량이 밀리고 있고 쿠팡이나 롯데택배 등 타사 기사들의 업무 부담도 늘어만 갑니다. 결국 청와대도 문재인 정부도 재벌과 한패다. CJ 자본에 대해 용인하고 묵인하는 한패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중재에 나섰지만 노조 요구에 CJ 대한통운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해결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반복되는 파업에 택배업계는 물론 소상공인과 소비자들도 피로감이 쌓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정비사업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주 우남 3단지 재건축 조합은 HDC 현산과의 계약 해지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우남 3단지 조합은 HDC 현산과 GS건설, 한화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3월 착공을 앞두고 시공사를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또 HDC 현산을 이미 시공사로 선정해 착공에 돌입한 부산 시민공원 촉진 3구역과 창원 신월 2구역 재건축 조합도 회사 측에 추가 조치 계획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지역 공공사업에서 HDC 현산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카카오가 전 계열사 임원의 주식 매도 규정을 시행한 것에 대해 노조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어제 전 계열사 임원에 대해 스톡옵션을 CEO 2년, 임원 1년 매도를 제한하고 공동 매도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신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카카오 노조는 외부 전문가와 직원, 경영진으로 구성된 신뢰회복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원인 조사와 향후 카카오페이 신뢰회복 대책을 논의하자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카카오는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가 상장 한 달 만에 임원들과 주식 44만 주를 공동 매각한 책임을 물어 공동 대표 내정을 철회했습니다. 네이버의 CEO와 CFO 등 임원급을 뜻하는 이른바 C레벨 4명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개발자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시작된 경영 쇄신 작업이 끝이 났다는 분석입니다. 최인혁 네이버 전 CEO는 지난해 네이버 직원 사망 사건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CEO 자리에서 물러난 데 이어 오는 3월 네이버 파이낸셜에서도 물러납니다. 또 최선주 CCO 역시 CCO직을 내려놓고 ESG 경영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의 신임 대표로는 박상진 네이버 CFO가 내정됐습니다. 네이버는 현재 최수연 CEO와 김남선 CFO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트랜지션 TF에서 향후 C레벨 체제를 이어갈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안양역 일대가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비 사업으로 낙후됐던 이미지를 벗고 일기 신도시인 평촌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홍건표 기자입니다. 안양역 일대에 정비 사업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양시 만안구는 일기 신도시인 평촌이 있는 동안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대규모 주거시설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안양역 일대를 중심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속속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시공사와 DLENC는 안양 냉천지구에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4개 단지 총 18개 동 약 2,300세대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를 공급합니다. 안양시내 원도심에 위치해 있어 구청, 세무서 등 행정 업무 시설이 근거리에 있으며 특히 안양역 중심 상권 등 생활 편의 시설도 가까워서 생활 편의와 행정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안구에서는 4,200세대가 넘는 덕천지구와 지난해 입주한 소곡지구 재개발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들 새 아파트는 평촌의 구축 아파트 가격을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또 예술공원과 상록지구, 안양 역세권지구 재개발과 지능아파트, 신한아파트 재건축 등도 함께 이뤄지는 중입니다.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만안구에는 약 15,000세대의 신규 주거타운이 만들어집니다. 안양시 만안구는 서울 접근성이 좋고 일기 신도시인 평촌이 상대적으로 구축 아파트로 인식되면서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충족시킬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의료기관의 환자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형 전자 의무기록 시스템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지케어텍, 비트컴이 이 시장을 선점하며 양강 구도를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병원입니다. 이곳에서는 개인용 컴퓨터를 포함해 키오스크, 모바일 등 모든 기기에서 의료 관련 업무가 가능합니다. 의료진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환자를 케어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을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든 접속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병원 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입니다. 병원 전체 운영, 인사, 재무, 그다음에 물품 관리, 그리고 진료, 그리고 수납, 진료 지원 모든 병원 핵심 모든 프로세스에 지금 클래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문 IT 기관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환자의 정보를 관리해 주니까 훨씬 마음이 편하죠. 모든 의료 정보가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클라우드 서버로 넘어가 2중, 3중으로 보호되는 만큼 보안성이 뛰어나 해킹에 대한 우려도 사라졌습니다. 또 병원 건물 내 자체적으로 전산 서버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관리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두된 원격 진료의 도입과 보건복지부 등 국가기관과의 연계에 있어서도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이전은 필수 과제로 꼽힙니다. 과거 의료 시스템의 전산화를 주도했던 유비케어와 비트컴퓨터 등 관련 업체들이 주름 잡던 전자의무 기록, 즉 EMR 시장은 이제 전산 대용량 서버에서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지케어텍은 2023년 3월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 EMR을 상용화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상급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축했고 올해는 2차 병원과 중소병원까지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더 이상 이제 구축형 그 EMR을 가지고 헬스케어의 미래를 이제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클라우드 EMR을 1순위로 고려의 대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거점이 있는 이제 중동,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사용자분들과 기관에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내 사업을 1, 2년 내에 이제 확산을 좀 많이 시키고 안정화가 되면 전국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컴퓨터는 의료기관 종별로 특화된 클라우드 기반의 EMR을 시장에 선보였습니다. 지난해 10개 병원과 100여 개 의원에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제공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클라우드형 확산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내 의원급 EMR 시장 점유율 1위를 자랑하는 유비케어도 서버 중심에서 뒤늦게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유비케어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 비급여 의원에 특화된 클라우드 EMR 출시를 통해 틈새 시장을 노린다는 계획입니다. 레드오션으로 불렸던 EMR 시장, 더욱 편리하고 혁신적인 EMR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지케어텍과 비트컴퓨터, 유비케어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오늘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공정위 신고를 철회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반대로 사실상 인수가 무산된 건데 조선업계 재편을 꿈꾸던 정부는 대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재근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경쟁당국이 합병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는 LNG 운반선 시장에서의 독과점 우려 때문입니다. After the merger, the new entity would have become by far the largest player with a market share exceeding 60%.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수주한 LNG 운반선은 모두 47척으로 전체 발주 물량의 60%에 이릅니다. 유럽연합이 합병을 반대함에 따라 당장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역시 결론조차 못 내리고 끝이 났습니다. 기업결합 심사에서 한 국가라도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 합병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업 특성상 특정 업체의 독점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전 세계에 조선업체가 30개 이상 있고 모든 수주는 입찰 경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면서 EU 법원을 통한 시정 요구를 하는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빅3 체제에서 빅2로 조선업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던 국가 차원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를 위해선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시황이 구조조정 원래 추진했던 그 19전 당시보다는 조금 시황이 좋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시간은 좀 벌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민간 주인 찾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조만간 대우조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이 유럽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면서 세계 최대 메가조선사 출범은 결국 물거품이 됐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유럽연합의 기업결합 불허 배경 그리고 앞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산업부 임원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임 기자, 유럽 경쟁당국이 이번에 이제 기업 결합을 허가해주지 않은 이유로 이제 독과점 우려를 들었는데 이 한편으로는 우리 조선업계를 견제하려고 이제 목리를 부리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다고요. 네. 뭐 각자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뭐 그리 틀린 얘기는 아닐 겁니다. 이 결국은 우리 조선업계가 뭐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뭐 독과점이 아니냐 아니면 뭐 이런 견제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하지만 이게 냉정하게 보자면요. EU의 이번 결정 배경에는 최근 폭등한 이 에너지 가격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유럽이 전통적으로 LNG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인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수요가 급증한 데다가 최근 한파까지 겹치면서 지난달 LNG 1톤 값이 $800 선에 다다랐습니다. 1년 전에 이 $480 선이었던 것을 감안하면은 약 160%가량 치솟았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앞서 리포트 보셨겠지만 이 지난해 발주된 LNG 선 가운데 이 83척 가운데 47척 그러니까 한 60%가량이 이 두 회사가 다 가져갔습니다. 이 거대한 조선사 탄생은 다시 말해서 결국 LNG 값 추가 상승의 요인이 될 거다. 즉 이 에너지 안보를 우선시해야 할 EU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번 합병이 좀 부담스럽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배경도 있었군요. 정부에서는 이제 국내 조선업계 경쟁력을 키우겠다 이런 목표가 있었는데 이렇게 인수가 무산이 될 경우에는 우리 조선업계에 좀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또 뭐 무산 소식이 전해진 뒤로 양사 주가는 오히려 또 개선되는 이런 흐름을 보였단 말이죠.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상황이 이제 달라졌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뭐 영화 제목도 있지만 뭐 그때는 맞고 지금은 뭐 틀리다 뭐 이렇게 네. 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이 국내 조선업계에서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됐던 것들이 이 저가 수주 경쟁이나 어떤 중복 투자 같은 거 이런 걸 막을 기회가 사실 이번 합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선업의 시황이 인수 합병을 발표했던 3년 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이 연간 수주 목표치 초과 달성은 물론이고요. 이 앞으로 3년 일감을 빼곡히 다 채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먼저 이 에너지 수요와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이 선박 발주량이 지난 1년 사이에 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화면 나가고 있는데요. 또 이 세계 곳곳에서 조선업 구조 조정이 동시다발로 진행되면서 수주를 위한 과당 경쟁 우려도 크게 줄었고 무엇보다도 이 성과 또한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데다가 LNG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과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이 국내 조선업계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즉 이 돈이 되는 수익성이 좋은 선박의 상당량을 이른바 이 K조선이 대부분 따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선업 특성상 3년 전에 이 불황일 때 이 수주 실적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이제 적자 경향에 시달리고 있지만 앞으로 이 국내 조선사들이 점점 이제 수주를 더 따내면서 올해 하반기 뭐 늦어도 내년에는 이 흑자 시대를 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이 LNG선에 들어보니까 한 90% 정도를 국내에서 점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LNG선이 어떻게 보면은 최근 선박 중에 가장 최신의 핫하죠. 그쵸?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친환경 이런 이슈도 있다 보니까 그 기술에 관해서는 상당히 따라올 자가 없어요. 유독 이 조선업과 관련해서는 뭐 세계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한국 기업들이 독차지하고 있는 특수한 네. 시장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가 얘기를 한번 듣고 보겠습니다. 예. 환경 규제 강화로 시장이 이제 저탄소 선박이나 무탄소 선박으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기본 기술이 되는 것들이 전부 다 그 가스 관련 기술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LNG 운반선을 이제 중심으로 기술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합병을 통해서 좀 경영 개선 같은 걸 좀 기대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새 주인을 찾으려면 아마 시간이 좀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좀 크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합병 불발이 되면서 가장 어떤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업체는 이 대우조선 해양이 될 텐데요. 예. 지난 2020년 말에 이 169.5%였던 부채 비율이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297.3%까지 치솟았습니다. 또 이 6,752억 원이었던 이익 잉여금은 반대로 6,256억 원의 결손금으로 바뀌었고 자본 총계도 무려 3분의 1이나 줄었습니다. 여전히 이런 적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 자본 잠식을 막으려면 아무래도 이 외부에서 자금이 수혈이 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시급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합병에 성공을 했더라면은 현대중공업이 유상증자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한 1조 5조 원 정도의 자금을 이제 투입해서 재무 구조도 개선시키고 또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최대 1조 원까지 이제 투입할 계획이 있는데 이 모든 게 이제 수포가 된 상태죠. 예. 뭐 일단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 차금 만기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면서 뭐 당장 급한 불은 껐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우조선 해양의 새 주인이 될 수 있을 만한 후보군이라고 하면 어디를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일단은 뭐 정부는 앞서 뭐 밝힌 것처럼 민간 새 주인 찾기에 계속 이제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네. 상황 그렇게 뭐 여유롭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독과점 문제로 대우조선 매각이 이렇게 불발이 된 만큼 또 다른 조선사죠. 이 삼성중공업이 인수할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고요. 또 워낙 덩치가 큰 업종이다 보니까 이 포스코나 한화 또 효성 같은 기존에 원금이 많이 되는 곳들인데 이 기업들이 이제 뭐 자금력도 되고 기존 산업과의 어떤 그 사업과의 시너지도 낼 수 있을 거라 해서 후보군으로 나오고 있는데 예. 이 또한 또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근에 이제 배터리 소재나 이 수소 사업 같은 친환경 미래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이미 밝힌 상황에서 이 인수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예. 또 이 정통 조선사인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해가지고 경영 정상화까지 가는데 한 6조 원가량이 들 거라는 전망까지 있었어요. 그런 걸 감안하면은 대우조선 해양 인수는 결과적으로 승재 저주에 빠질 가능성 이것조차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다면 또 대우조선을 뭐 쪼개서 해외 매각하거나 이 사모펀드에 넘기는 건 또 어떠냐 하는 게 있는데 이 대우조선 해양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이 방산 사업도 하고 있어요. 잠수함 같은.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해외 기업이나 사모펀드에 파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국방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해외 매각을 고려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부 유출이라서 아마 안 하지 않을까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임원식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요소수 대란이 2달여 지난 가운데 차량용 요소수 부족 현상이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정부에 따르면 국내 차량용 요소 재고량은 80일치를 넘어서고 10리터당 2만 7천 원까지 올랐던 요소수 가격도 최근 2만 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한운 기재부 차관보는 국내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 유럽 등 해외 수급 불안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모니터링 체제와 위기 시 신속 대응 수단은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요소수는 온라인 쇼핑몰과 마트에서 제한 없이 구매 가능하고 일부 편의점에서도 롯데정밀화학이 생산하는 요소수 10리터 제품을 오늘부터 구매할 수 있습니다. 더 핑크퐁 컴퍼니가 제작한 아기상어 체조 영상이 유튜브 사상 최초 100억 뷰를 돌파했다고 미국 CNN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아기상어 영상이 앞서 지난 2020년 11월 기준 유튜브 조회수 70억 4천만 회를 기록하며 기네스북에 등재된 데 이어 현재 유일무이한 100억 뷰 돌파 영상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아기상어 관련주로는 상어가족 제작사 더 핑크퐁 컴퍼니 지분을 보유한 삼성출판사와 아기상어 관련 제품을 취급하는 토박스 코리아, 오로라 등이 거론됩니다. 한편 더 핑크퐁 컴퍼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중국 상하이, 홍콩에 이어 싱가포르의 4번째 해외 법인을 설립해 글로벌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1위 업체인 대만 TSMC가 올해 설비 투자를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크게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SMC는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400억에서 440억 달러 규모의 설비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47% 급증한 규모로 비용 중 상당수는 2에서 7나노 공정 개발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웨이저자 TSMC CEO는 TSMC의 성장성은 업계 수준을 상회하기 때문에 올해 25에서 29%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3나노 공정은 계획대로 진행 중으로 올 하반기 양산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업계는 TSMC가 2위인 삼성전자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 이 같은 공격적 투자에 나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수출이 30% 급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수출은 3조 3,640억 달러로 전년보다 29.9% 증가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대유행 속 세계 제조업 가동이 정상화되지 못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제 운영이 정상화된 중국에 주문이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세계 경제가 회복되면서 이런 코로나 특수는 점차 소멸될 조짐입니다. 실제 지난 12월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20.3%로 연간 증가율보다 소폭 둔화했습니다. 네, 차트를 통해서 이번 주 증시 전망하고 다음 주 증시까지 또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보는 증시 시간,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예, 지 기자 먼저 연준 인사들의 청문회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파월 의장 발언이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지만 이 브레이너드 지명자가 좀 발언을 내놓으면서 뉴욕 증시가 빠졌고 우리 증시도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예. 우리 시간으로 12일 새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재임 인선, 또 오늘 새벽에는 브레이너드 부의장 지명자의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들이 우리 시장에 즉각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월은 시장이 예상한 수준의 발언이 나왔던 반면에 브레이너드 부의장 지명자는 예상보다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12일에 파월 인사청문회에는 우리 시장이 1.5%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오늘 새벽에 브레이너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우리 시장이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2,921.92에 마감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수급적으로 봐더라도 좀 부진한 모습인데 그래도 외국인 수급은 좀 안 빠져나가는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네, 다행인 건 이번 주 전체로 본다면 외국인이 우리 증시를 빠져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면서 1% 정도 빠졌는데요. 예. 이번 주 전체로 본다면 외국인이 1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고 개인도 1,600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말 배당을 노리고 주식을 대거 사들였던 기관들은 이번 주에도 1조 2천억 원가량 팔아치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발언의 내용 또 자세하게 또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브레이너드 지명자가 생각보다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 파월 의장이라는 약간 기조가 다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 청문회에서는 우리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의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예. 3월 테이퍼링 축소 이후에 몇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또 올해 말에 양적 긴축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시장이 좀 1.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대차대조표 축소는 미국의 국채 만기가 돌아와도 재투자 안 하겠다, 즉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예. 이 양적 긴축도 올해 말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하면서 성장주들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대로 브레이너드 부의장 지명자는 강한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일단 인플레이션 너무 높다라고 하면서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 2%대까지 끌어내려야 한다. 또 이것이 연준의 가장 중요한 임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또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도 자산 매입이 종료되는 3월 이후에 바로 시행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도 이 3월에 금리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여기에 더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이 브레이너드 그간은 연준 이사였습니다. 이분이 대표적인 또 비둘기파 인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이런 발언들을 두고 굉장히 매파적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스탠스가 바뀌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그러니까요. 분류됐던 예. 인사인데요. 이분이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이 재임되기 이전에 연준 의장 자리를 두고 파월과 경쟁했던 그런 인사이기도 한데요. 예. 이번 발언이 연준의 스탠스 변화를 잘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가 수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된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요. 전월에 비해서 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에서는 예상치인 7.1%보다는 낮게 나와서 안도를 하긴 했지만 연간으로는 최대치를 기록한 건데요. 사실 브레이너드는 인플레와 고용 중에서 고용에 더 포커스를 둔 인사였는데 이번에는 물가 안정에 더 중요성을 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만큼 물가 상황을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 한은에서도 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이런 상황에 좀 민첩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미국의 정책이라든지 결정에 더 주목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국내 증시 전문가들은 한은의 금통위 회의에 대해서는 국내 증시 영향이 좀 크게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미국의 통화 정책 영향을 더 많이 받는데요. 하지만 미국이든 한국이든 유동성이 회수되는 과정에서는 성장주들이 약세를 보이기 마련인데 예. 국내 대표 성장주인 네이버는 이달 들어서 10% 가까이 하락을 했고 카카오는 16% 넘게 떨어졌습니다. 네이버는 이번 주에 저가 매수세가 일부 유입이 되면서 반등세가 나오기는 했지만 예. 여전히 34만 원 선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카카오의 경우에는 경영진의 스톡옵션 매도를 방지하는 규정을 내놓고 수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이런 금리 인상 기조 좀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번 주 내내 금융주들은 잘 가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진다는 소식과 함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상까지 겹쳐지면서 금융주들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KB금융이 이번 주 5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11% 넘게 올랐고 예. 장중 한때 6만 3천 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우리금융지주도 6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이번 주 15% 가까이 올랐고요. 하나금융지주도 6%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우리 시장이 정말 연말부터 숨 돌릴 새도 없이 빠르게 시장 수급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형 수급 이동이 또 하나 더 남았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상장이 남아있는데 오늘 공모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조금 전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최상단 30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30만 원으로 확정이 되면서 상장 직후 LG 에너지솔루션의 시총은 70조 원 규모로 단숨에 시총 3위로 뛰어오르게 됐습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기관 수요 예측에서 상상할 수 없는 자금이 모였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숫자 좀 당황스럽네요. 읽으실 수 예. 있으시겠어요? 제가 보니까 공이 16개가 붙어 있더라고요. 일경이죠. 네, 이번 주에 가장 화제가 됐던 숫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일경원인데요. 기관들이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사겠다고 써낸 금액인데요. 일경원을 기관들이 당장 현금화해서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 대부분의 기관이 참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물량을 좀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30만 원 가장 높은 최상단으로 확보를 하면서 베팅을 하면서 공모가가 최상단인 3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사실 뭐 저희도 이렇게 많은 뭐 대여급이다 하는 공모주들 많이 봐왔지만 일경이라는 숫자는 제가 정말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역대 최고죠?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이 IPO 시장이 좀 유례없는 흥행을 보였기 때문에 지난해와 비교하면 조금 가늠하기 쉽지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해에 가장 많은 기관의 주문량을 기록했던 종목이 바로 카카오뱅크입니다. 당시에는 2,585조 원이 몰리면서 LG 에너지솔루션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그렇네요. 네, LG 에너지솔루션의 경우에는 이보다 4배 이상 자금이 몰린 셈이고요. 경쟁률의 경우에도 지난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게 SKIET였는데 1,883대 1이었지만 이번에 조금 전에 나온 수치로는 2,023대 1로 확정이 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과 동시에 시총 3위로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주가가 얼마나 또 상승하냐에 따라서 시총 2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공모가 30만 원으로 정해졌으니까요. 상장과 동시에 70조 2천억 원으로 3위가 되고요. 또 여기서 주가가 더 오르면 시총 규모가 SK하이닉스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시총을 100조 원 규모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차증권의 리포트를 보시겠는데요. 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LG엔솔의 목표 시총 100조 원은 중국의 배터리사인 CATL의 기업 가치에서 20% 할인된 결과라면서 이것도 할인이 됐던 얘기죠? 네, 맞습니다. LG엔솔의 가격 할인 이유는 앞으로는 점차 사라지고 CATL의 밸류에이션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시총 100조 원 달성이 점쳐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에 NH투자증권의 리포트 하나가 더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현재 LG엔솔의 수주 잔고가 260조 원까지 이미 확보가 돼 있고 생산 능력은 2025년 약 418기가와트시로 국내 경제상들과 비교해도 2배 이상의 격차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에 이 배터리 관련주들이 함께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차 전지 조립 공정 장비를 납품하는 나인테크를 비롯해서 2차 전지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 대보마그네틱은 이번 주 30%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 외 배터리 관련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 V원텍도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예, 지금 뭐 분석을 들어보면 상장 이후에도 충분히 주가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일단 다음 주 LG엔솔의 일반 청약이 또 진행이 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주변에서도 너무 많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 번도 청약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계좌 개설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 상장 이후에도 LG엔솔 주식을 사기 위한 증시 대기 자금이 많이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30조 원이나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CMA 계좌의 경우에는 증권사 계좌인데 하루만 맡겨도 의자가 붙는 계좌입니다. 지난달에 비해서 2조 원 넘게 상승을 하면서 67조 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단기 자금으로 분류되는 환매 조건부 채권 RP, 또 머니마켓 펀드 MMF, 또 투자자 예탁금을 포함해서 모두 132조 원이 증시 대기 자금으로 모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저 자금들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LG엔솔의 주가 뭐 당연히 크게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하나 더 거론이 되는 게 LG 화학을 담았던 패시브 자금들도 유입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LG엔솔을 담았던 패시브 자금들이 아무래도 LG엔솔 상장 이후에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보다 먼저 총 상위권에 포함된 지수들이 있습니다. MSCI 지수나 코스피 200 지수들이 LG엔솔을 빠르게 편입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를 보시겠는데요. 이 주요 지수에 LG엔솔이 빠르게 편입이 되면서 패시브 자금이 최대 1조 5천억 원 가량 유입이 되면서 단기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2차 전지 ETF도 LG화학을 빼고 LG엔솔을 편입하는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추가 수요도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모든 투자자들의 눈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제가 앞서서 이제 수급이 대거 이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있지만 수급적으로 다른 종목들은 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잖아요. 네, 그런 차트가 있습니다. 실제 과거에도 이렇게 대형 종목이 증시에 진입을 했을 때 코스피는 좀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2010년 삼성생명이 상장을 당시에도 코스피는 5% 넘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제일모직 상장 당시 3%,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1%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 지난해에도 카카오뱅크나 현대중공업 또 카카오페이 상장월에 코스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또 상장 당월에 하락하지 않은 경우는 그 다음 월에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는 등 단기적으로는 수급적인 영향이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우리 시장이 대형주들의 수급 문제를 견뎌온 만큼 전문가들은 IPO 한 종목의 영향보다는 전체적인 우리 시장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면 단기적인 영향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도 이렇게 LG 에너지솔루션 상장 영향 때문에 당분간은 단기가 될 수 있겠지만 변동성은 좀 큰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점은 좀 염두해 두시고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신규 상장 종목들 리스크로 여겨지는 게 보호예수 물량 해제가 나오는 시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달 이후에 보통 풀리잖아요. 그런데 2차 전지 ETF의 경우에는 그 리밸런싱 기간이 지금 한 달 이후에부터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 단기 주가는 그래서 상승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앞서 전해드렸던 2차 전지 ETF의 그 리밸런싱 시기의 경우에는 2월 초순 그리고 3월 중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락업 물량이 일부 풀리는 기간과 겹치는 동안에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좀 방향을 잡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전문가들은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성을 보고 길게 투자를 할 투자자의 경우에는 상장 당시 진입이 좀 어려우셨다면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이후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가끔의 시장과 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단기적인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데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번 기회에 구체적인 하나의 개별적인 기술과 제품을 자랑하고 뽐내기보다는 어떤 메시지와 어떤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에 임하고 있는지를 시장에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앞서 보신 영상처럼 이번 CES 2022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업들의 노력을 보여주는 전시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 성장기업부 유호성 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 기자, 이번 CES에서 기술도 기술이지만 이런 친환경에 많이 더 주목을 받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CES는 첨단 기술과 제품도 볼거리였지만 각 기업들의 친환경에 대한 노력이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행사의 문을 여는 기조연설에서부터 이 같은 기류를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메리바라 GM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차량 기술 로드맵을 공개했는데 여기서도 핵심은 결국 친환경이었습니다. 최근 도요타에 밀리기는 했지만 GM은
1931년 이후 줄곧 미국 자동차 시장 1위를 지켰던 내연기관 자동차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인데요. GM은 전기차 사업 확대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북미와 중국에서 생산하는 차량 50%를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전기차 플랫폼 얼티엄을 통해 배출가스 제로 시대가 더 이상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간 이렇게 CES를 쭉 보자면 우리 기업들이 기술적으로 뭐 선도 기술을 공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친환경으로도 좀 선도를 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CES 하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들이 신제품을 선보이면서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예. 올해는 이런 신제품보다는 친환경 경쟁이 더 볼거리였습니다. 가장 눈에 띈 기업은 계열사 통합 전시 부스를 마련한 SK그룹입니다. SK그룹은 넷제로 시대의 그린 정보통신 기술을 테마로 부스를 구성하고 저전력을 이용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인공지능 반도체 사피온, 네트워크 기술 싱글랜 등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주목을 받았던 것은 SK 에코플랜트가 제시한 순환 경제 모델 넷제로 시티였는데요. 이 넷제로 시티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동시에 남는 전기는 그린 수소로 전환하고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해 필요한 시간대와 수요처에 전력을 공급하는 모델입니다. 여기서는 폐기물 소각이나 하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도 연료 전지 발전을 통해 에너지로 저장할 수 있어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미래 도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제품 포장 단계를 친환경 요소로 전환하는 에코 패키지 모델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LG는 아예 부스 자체를 재활용 자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해 전시 종료 이후에도 쉽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예, 뭐 이렇게 기업들이 친환경 전환의 속도를 올린다라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같은 재앙적인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학계는 이상기후 현상의 주된 원인을 온실가스로 보고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은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9년에 335억 톤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다 보니 지구 기온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지난해 지구의 평균 기온은 20세기 평균보다 0.84도 높아 역대 6위에 올랐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에서 세계 11위를 기록하고 있고 또 OECD 회원국 중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환경 오염 이슈와 관련해서 자유롭지가 좀 못한 상황인데요. 예. 우리 정부도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억 3,660만 톤까지 줄이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그동안 석유화학이나 반도체 등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며 성장해온 우리 기업들도 이제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고 이번 CES를 통해 앞으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성장기업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